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요즘 그래도 대한민국 국군이 살아있다는 주장이 뜨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끝나고 코로나가 창궐한 게 천만다행이라는 겁니다. 다수 네티즌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2년만 더 빨리 팬데믹 사태가 왔어도 아찔하다고 털어놨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은 이미 물 건너갔고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이 아직 남아있지만 코로나가 잡힌다 해도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 조성됐는데 과연 베이징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더 신의 한 수는 2020 하계올림픽 당시 부산도 올림픽 유치를 신청하려다가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한 네티즌은 평창올림픽 유치 확정되면서 2020 하계올림픽 유치 포기한 게 진짜 신의 한 수다. 폭탄 돌리기 막턴이었음 이라고 회상했습니다. 한때 한국은 부산에 2020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대대적으로 물밑 작업을 했습니다. 2009년 부산 올림픽 로고까지 준비했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돼 유치 시도를 포기했죠.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면 그 다음 하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없다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에서 연속적으로 개최를 신청하면 개최국에도 부담이 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좋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일본에서는 원래 도쿄가 아니라 병맛스러운 도시를 입후보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원폭을 맞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였죠. 안 그래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방사능 이미지를 받았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나가면 이미지를 구길 확률 100%였습니다. 거기다가 히로시마의 도시 경쟁력이 하계올림픽을 치르기에는 국제적인 감각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히로시마 국제항공에는 중국, 한국 등 인근 국가 항공편밖에 없었고 한국 총영사관만 있을 뿐 나머지 국가들 영사관은 존재하지 않았죠. 일본 올림픽위원회와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는 도쿄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비해 넘사벽의 인지도, 도시 기반 시설, 국제대회 개최 경험을 가진 글로벌 도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개최지 신청 막판에 개최 도시를 도쿄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2020 하계올림픽 유치를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2018 평창올림픽 때문입니다. 이 평창올림픽 준비 당시만 해도 일본은 온갖 방해 공작으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평창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평창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게 맞냐고 재차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2016년 10월 방송에서 도쿄도 큰일이지만 평창이 더 큰일이라며 남걱정을 시전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평창은 재정난도 재정난이지만 공사 문제도 계속 발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돈이 없어서 도로를 정비할 땅도 못 사고 있기 때문에 도로 공사에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일본 언론은 정성스럽게도 한국까지 와서 취재하며 시내에는 환영 분위기는커녕 썰렁한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16개월 남았는데 개회식과 폐회식이 열릴 메인 스타디움은 14%밖에 완성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현재 일본은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2년 전에 한 비난이 자기소개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통쾌하게도 2017년 12월 한국은 전체 공정률 100%를 기록하면서 역대 대회 최초, 세계 최초로 경기장을 조기 완공해 전 세계에 놀라움을 샀고 개최 역시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 건너갔어도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그렇게 혐오하는 한국의 손을 빌렸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10월 도쿄올림픽 준비는 한국이 해주냐는 내용의 기사가 수도 없이 보도됐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현대카드 결제 시스템과 삼성 5G 장비를 수입하고 인터파크도 티켓 판매 시스템을 수주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NHK는 도쿄올림픽을 8K 방송으로 내보내기 위해 2018년부터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채택하고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줄곧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까내렸습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국가 행사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모두 한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5G 네트워크 기술은 SKT, 카드 결제 시스템은 현대카드, 이동통신 보안 솔루션은 윈스, 관동, 관서 보안 관제 시스템은 이글루 시큐리티, 티켓 판매 시스템은 인터파크 등등 한국 기업이 죄다 참여하게 됐죠. 만약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아 도쿄올림픽이 지난 7월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면 일본은 분명 자신들의 기술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도쿄올림픽이 폭망한 게 확정됐는데 기술 공급 계약을 맺은 한국 업체들이 과연 대금을 받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네티즌은 일본의 전산 시스템을 한국 업체
업체들이 구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 망했다고 대금 지급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 개최에 앞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에도 페이퍼리스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와 함께 전 세계의 IT 선진국이 된 일본의 모습을 홍보할 계획이었죠. 스가 총리 역시 9월부터 계속 선언만 하고 있긴 하지만 페이퍼리스 사회, 디지털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기업들이 IT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이 인프라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IT 기술 관련 수주는 올림픽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수주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에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애초에 일본이 원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데 대책 없이 성금도 안 받고 수주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 와중에 도쿄올림픽의 또 다른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경축이라며 도쿄올림픽 개폐회식 연출팀이 해산했다는 근황을 전했습니다. 12월 23일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일본 외신들은 도쿄올림픽 연출팀이 해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연출팀의 수장은 노무라 예술감독인데 노무라 감독을 포함한 연출팀 7명이 해산하게 됐고 노무라 감독은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고문으로 인사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무라 감독의 자리를 사사키 히로시가 대체해 도쿄올림픽 개폐회식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올림픽이 개최될지 안 될지 미지수이지만 개막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담당자가 바뀐 건 간소화 정책 때문입니다. 도쿄 조직위원회는 코로나 때문에 개막이 미뤄졌는데 노무라 감독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성대하게 개막식을 치르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그래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 비용 절감 차원에서 화려한 개막식 대신 간소하게 개막식을 하자 이거죠.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역대급 망조 올림픽다운 초라한 모습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일본은 계속 추가금 더 들이부으면서 올림픽 밀어붙이다가 개막식 직전 전 세계가 보이콧하는 것으로 결말을 장식하는 것 아니냐 등 조롱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더 환장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을 축소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축소하는데도 3조 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무관심인데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손 터는 게 이득으로 보입니다. 12월 23일 CNN은 도쿄의 개막식과 폐막식이 축소될 거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축소 비용과 코로나 방역 비용까지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전체 예산을 126억 달러로 추산했는데 여기서 예산이 더 늘어 12월 23일 155억 달러라는 예산이 확정나게 됐습니다. 한화로 따지면 3조 원이 더 늘은 겁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이 시국에 올림픽이라니 정신 나갔냐, 포기하는데 또 예산 3조 원이 추가되는 것 아니냐, 세금이 줄줄 새네 등등 비꼬았습니다. 어차피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할 바엔 일찍 포기하면 돈이라도 더 아낄 수 있고 그 돈으로 방역에 매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작년 7월 도쿄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본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이 묵는 숙소로 쓰다가 폐막식 후에는 일본 국민들에게 분양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23동 5,600채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입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사 날짜를 받아놓은 일본 시민들의 손해배상 요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도쿄 축제를 연기하자 선수촌 아파트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러자 4월에는 일본 노숙자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선수촌을 내달라며 청원한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모야이 자립지원센터의 렌 오니시 회장은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 노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현재 비어있는 선수촌을 노숙자 대피소로 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일본의 선수촌은 1만 1,000명의 선수와 4,400명의 패럴림픽 선수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회가 내년 7월 23일까지 연기됐으니 그때까지는 빈집인 셈이죠. 지난 4월 이 소식이 보도됐을 당시 도쿄의 노숙자 5,000명 중 길거리에서 지내는 사람은 약 1,000명이고 4,000명 정도는 독서실 같은 넷카페에서 밤을 새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의 청원에 도쿄 조직위원회는 논평을 거절했으며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 7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가 미뤄진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이라도 벌이면 난리가 날 겁니다. 다행히 착한 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소송을 벌이지 않았는지 잠잠합니다. 대환장 파티가 곳곳에서 빵빵 터지고 있는데 내년 7월까지는 코로나가 종식되지도 않을 것이고 도쿄올림픽도 개최가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내년 7월까지 전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 완료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도장과 팩스의 나라이기 때문에
때문이죠. 또 유럽 포함 각 대륙 종목별 예선도 멈춰져 있는 상황이니 기적이 일어나 일본이 코로나를 종식한다 한들 각국이 모두 참여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그냥 IOC와 일본 둘이서 손잡고 오붓하게 개최하는 게 최선의 선택처럼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도차이나 반도의 저출 메콩강을 품고 있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에서 반중 정서가 위험 수위에 다가서고 있다. 나라는 현재 50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이 강성유의 댐을 건설한 중국에 있다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중국은 댐 운영 정보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로이터 통신과 베트남 인사이더 등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메콩강 하류 지역의 농경지 33만 헥타르가 파괴됐으며 인근 7만 가구가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액은 1억 2,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베트남 정부는 메콩강 하류 5개 지방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업 분야 타격도 심각하다. 태국과 라오스의 양식업은 물고기 떼죽음으로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캄보디아 내강 수위 역시 전년 대비 35%나 낮아지면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인 톨레삽 호수의 저장량은 157억 입방미터가 줄어든 51억 세제곱미터까지 떨어졌다. 농수산물이 주요 수출 산업이기도 한 이들 국가 입장에선 자연재해를 넘어 재앙이나 다름 없는 고통이 닥친 셈이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물 분야 연구업체 아이즈오너스의 연구보고서는 악화한 상황에 기름을 끼얹었다. 업체가 1992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칡메콩강 유역 물의 양을 위성 데이터로 추적한 결과 11개 댐을 통해 가둬둔 중국 측 수량은 최근까지 평년치를 웃돌았으나 하류 지역은 예상 수위보다 3m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이 흐르도록 내버려두거나 적절히 방류만 했어도 지금의 가뭄은 없었다는 결론이다. 이는 2014년 중국이 건기에 댐 수문을 적절히 열어 메콩강에 45%의 물을 더 공급했지만 올해는 방류 자체가 없었다는 비영리 단체 국제강협회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소식을 들은 메콩 국가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지난 11일부터 태국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스탑 메캉댐이라는 해시태그가 들불처럼 번지는 중이며 베트남 네티즌은 중국 댐을 파괴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펴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 환경단체 역시 우리는 중국이 댐에 물을 방류할 때를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면서 메콩 국가들은 이제 중국에 강력히 발언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번 연구는 미국이 조작한 것이라며 결과 자체를 부정했다. 아이즈오너스가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방류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호한 대책만 내놓을 뿐 댐 운영 정보를 공개하라는 메콩 국가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국립수문기상예측센터 산하 베트남 중부, 중부고원, 남부 베트남의 수문예측과에 따르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염도가 상승해 2월 중순과 2016년 같은 기간에 수치를 능가할 것이라고 한다. 염분의 유입은 3월 6일에서 10일 사이에 계속 증가하다가 5월 중순에 최고치에 도달한 후 4월에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 1리터당 1에서 4g의 염분이 델타를 통과하는 메콩강 전지류를 따라 50km에서 최대 130km까지 유입할 것이다. 이곳의 농업과 수경농산물은 내수가 아닌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1리터당 1g 이상의 염분은 생존을 어렵게 하며 2g에서 10g 사이의 수준은 대부분의 농작물에 안전하지 않다. 남베트남은 보통 11월 하순에 시작하여 4월 하순까지 계속되는 건기에 중간쯤 접어들었기 때문에 메콩 델타비는 아직 좀 더 있어야 한다. 기상학자들은 3월 초순부터의 낮은 계절적 조류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전 지역에 걸쳐 가뭄과 염도 수준을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개발부는 지난달 델타 지역의 벤째, 속장, 기엔장, 까마우, 방류, 롱안 지역의 8만 가구가 물 부족을 겪었다고 발표했다. 2016년은 삼각주의 사상 최악의 가뭄과 염도 수준을 보여 60만 명이 물에 접근하지 못하고 최대 16만 헥타르의 논이 파손되고 농민들은 80만 톤에 이르는 쌀을 잃고 2억 3,7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전문가들은 메콩 삼각주 전역의 심각한 환경은 엘니뇨 현상과 중국 댐 건설이라고 했다.
한편 수력 발전댐 건설이 메콩 분지 하구의 생물 다양성, 수산, 농업에 큰 손실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댐은 베트남의 어업 인구뿐만 아니라 쌀과 옥수수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GDP에서 0.3%의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 댐 건설은 또한 베트남의 소득과 역량을 위해 업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손실은 하천 흐름의 변화, 수질, 침전물 및 영양소의 운반 방법 등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이것들은 서식지, 인구 및 지역사회, 사료와 사육행동, 종의 상호작용과 생태계 기능, 그리고 물고기의 이동에 직접적으로 해로울 것이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어업과 홍수로 인한 농업 문제, 특히 쌀에 크게 의존하는 밀집된 인구는 이러한 수문학적 변화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산업은 베트남 국내 총생산의 10에서 15%를 차지하며 댐 건설로 인한 손실은 이 부문의 6에서 9%에 이를 수 있다. 이 건설은 또한 톨레 삽 호수와 메콩 델타에 가까운 계절적으로 침수된 수해와 습지의 변화를 통해 베트남의 농업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주로 침전물 하중의 변화로 인해 베트남의 쌀 생산량이 2.3% 감소할 수 있다. 옥수수 생산은 21% 감소할 것이다. 농수산물 생산의 경제적 손실은 GDP의 0.3%인 11억 4천만 달러 이상에 이를 수 있다. 그 손실은 댐이 가져온 전기 발전, 관계 개선, 홍수 조절에서 오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수력 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대규모 댐의 환경, 행동, 문화, 사회경제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 메콩 유역에는 현재 8,65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46개의 댐을 포함하여 64개의 댐이 있다. 메콩강 주류에 있는 국가와 영토에서 제한된 또 다른 11개의 댐은 13,000메가와트의 용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식량 보고인 메콩 삼각주는 쌀의 절반을 재배하고 쌀 수출의 90%를 차지한다. 중코로나19 비판 밀크티 동맹 메콩강 아세안까지 번지나 지난 3월 중국과 태국 네티즌 사이에서 코로나19와 하나의 중국 문제로 벌어졌던 설전이 대만, 홍콩 네티즌들의 참여로 밀크티 동맹으로 확대됐다. 태국, 대만, 홍콩 네티즌들이 밀크티 동맹으로 뭉친 온라인 전쟁에 최근 메콩강 문제까지 더해지며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반중국 범아시아 동맹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건의 발달은 지난 3월 태국의 유명 모델인 위라야 수카람이 트위터에서 한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글을 공유한 데서 출발한다. 분노한 중국 네티즌들이 수카람을 공격하는 가운데 과거 수카람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글이 대만을 중국 영토로 인정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했고 수카람의 연인이 홍콩을 국가로 분류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